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네, 오늘부터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인강 처음 보신 분들 있죠? 저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산업재산권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허법 중국 강의를 개강하게 됩니다. 강의를 개강하게 되고, 오늘 제가 마스크를 좀 썼는데 오늘 면도하다가 입술 딱 나가갖고 여기 큰 피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분들은 괜찮은데 인가에서 줌되거든.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특허법 핵심 이론 정리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는 출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자책 형태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출간을 할 거예요. 출간할 거고 이걸 출간이 정식되는 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제 1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유비스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개강하려고 했었는데 교재 출간일 때문에 오늘로 미뤘었거든요. 근데 연휴가 길어갖고 다음 주 월요일날 입고된대요. 월요일날 이렇게 2층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만 프린트로 진행하고 인강의 경우에는 자료 올려드리고 책 출간되면 자료 삭제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출판사는 듣지 말고 우리 그 파일 다 드릴 거예요. 수강생분들은 출판사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출판사에서. 근데 저는 이게 출판사에서 안 좋아하는 게 결국엔 뭐 PDF를 드리면 뭐 교재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다 마케팅인데. 그쵸? 하여튼 우리끼리만 좀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뭐 오픈 카톡에서 물어보면 교재 주나요 하면 안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2회 때부터 이렇게 출간되니까 이쪽에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미 나왔어요. 그거 보시면 될 거고, 특허법 중국 강의에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본 강의는 수강했다를 전제를 하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기본 강의는 적어도 올해 기본 강의면 너무 좋고 작년 거여도 괜찮아. 제가 재작년 기본 강의 수강생 분들까지도 커버를 해드릴게요. 개정법 말씀드리면서 그 이전은 너무 심해. 그 이전까지 제가 커버를 해드리지 못하고 재작년에 이제 기본 강의 강사 상관없어요. 재작년엔 제가 없었고요. 작년부터 있었는데 강사 상관없이 올해, 작년, 재작년 특허 기본 강의 수강했음을 전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목적은 당연히 변리사 1차, 2차 시험 합격인데 이 강의는 딱 1차만 생각을 할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는 2차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 강의는 딱 1차에 집중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300쪽 정도 될 거예요. 300쪽 정도. 우리 기본서가 한 600쪽 정도 되거든요. 500 몇 쪽 되나 그럴 건데 300쪽 정도 될 거고, 얘가 생각보다 많죠. 상표 같은 경우는 120쪽 정도밖에 안 돼요. 얘가 300쪽 정도 되는 건 양이 조금 더 많기도 한데 좀 가독성을 높이면서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고, 또 이제 여백이 많아요. 책에. 오늘 이제 프린터로 드렸는데 여백이 이렇게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300쪽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1차에 필요한 거 다 담았습니다. 1차에 오로지 1차를 위한 거라서 기름 싹 빼고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핵심 이론 정리 교재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되고, 근데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랑 핵심 이론 정리 교재를 같이 보세요. 그렇게 보는 목적은 핵심 이론 정리만 봐도 다 이해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랑 핵이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같이 보시다가 나중에는 기본서 필요 없이 핵이정만 봐도 나 충분히 이해돼. 그럼 핵이정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이 얇아져야 회독수가 빨라지거든요. 아무리 책이 좋고 강의가 좋아도 책이 두꺼우면 회독하는데 텍스트에 빠져서 못 헤어나와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여러분들 목적은 여기 더 넘어서 2차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는 항상 끼고 가셔야 돼요. 2차에서는 기본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 회기적 교재로는 2차에 뼈대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디테일은 못 잡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넘어가는 거니까 회기적이랑 교재도 이 중국 강의라는 컨셉도 오로지 1차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저는 법과목은 문제풀이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소신 있게 그렇게 갈 거고, 기본 강의 때는 쪽지 시험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데일리 테스트라는 걸 진행했었고 20회까지 했었죠. 회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강의 수가 또 너무 늘어나.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 때 했던 쪽지 시험 있죠? 제가 다시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해서 1회부터 24회까지 올려드릴 건데 현재 17회까지 올라와 있어요. 17회까지. 그래서 제가 쪽지 시험 올려드리고 있는 거 푸셔야 되는데 제가 요 시간에 같이 풀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한 7페이지 정도 보면 대리인 나오는데 대리인까지 보고서 쪽지 시험 1회 푸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제라 그럴까? 과제를 드리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쪽지 시험은 딱 3번만 푸시면 돼요. 3번만. 그래서 기본 강의 때 1번 풀었고 우리 회기중 때 1번 더 풀고 또 각자 또 1번 더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또 올려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20회 정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과제로 드리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시간에 못 풀어드리지만 여기 배우고 이거 풀고 여기 배우고 이거 풀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인데 여태까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소통을 위해서. 그래야 지금 저랑 함께 할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있습니다. 특허는 이제 기본 강의를 했었고요. 기본 강의 컨셉을 이제 1회도, 2회도, 3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1회독에서는 특허법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요. 2회독에서는 전문 위주로 좀 봐줬고 3회독에서는 이제 기본서, 판례, 학설 이런 거 다 봐서 3회독까지 했었고, 상표도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컨셉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중간까지 했어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하다 말았어. 1회독, 2회독 하고서 이제 3회독은 보류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디자인 심사 기준 개정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확정됐어요. 6월에 시행된 걸로 거의 다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5월에 중국 강의 끝나고 6월에 디자인 기본 강의 마저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중국 강의세요. 중국 강의 이제 핵심으로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한 8번 만날 걸로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많아지면 10번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10번 했었거든. 작년에 10번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컴팩트하게 내용 빠지지 않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 하지만 10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할 게 기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 문제풀이 25년치인가 요 정도 돼요. 25년치 정도. 그러면 특허가 1년에 보통 20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500문제, 이게 250문제, 이게 250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0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할 거고 중국 할 건데 얘가 6월에 다 진행이 될 거예요. 6월에. 그리고 기출이 이제 7월에 진행이 될 거고, 교재는 얘네 기출이 이제 5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5월 말부터. 그러니까 중국 끝나고 기출 푸시면 돼요. 기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말 또는 12월 초
11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참 지나서 최종 정리라는 걸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요 기출은 25년치 기출이에요. 합치면 1000문제예요. 1000문제. 전 1000문제면 충분하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기출 문제의 한계가 뭐냐면 최신 판례 반영이 조금 미흡하고 개정법 반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가 6월이거든요. 5월, 6월 이거 6월에 할 거니까 여기 7월이 돼요. 7월. 그리고 7월부터 11, 12월까지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에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모의고사 1회부터 매달 6회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한 회당 40문제거든. 4, 6에 24, 240문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1000문제, 240문제, 1240문제에다가 쪽지 시험이랑 데일리 테스트가 특허, 상표, 디자인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연습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차 시험은. 그래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은 어디서 진행했냐면 이 기본 강의에서 진행을 했어요. 기본 강의에서. 이건 진행할 거고. 데일리 테스트는 이렇게 했었죠. 특허 기본 강의 끝나고 상표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오래 공부했던 이유, 상표 기본 강의 할 때 특허 공부 안 하는 거, 이게 오래 공부했던 이유거든. 복습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좀 방지하고자 특허 기본 강의 끝나고 상표 기본 강의 할 때 상표 쪽지 시험 당연히 하고 리뷰 테스트 하고 매일매일 특허 복습하는 차원에서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를 상표법 기본 강의에서 했었어요. 그렇게.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를 디자인 기본 강의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심사 기준이 계속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어디서 그럼 여기서 특허 우리가 진급할 때 오늘 빼고 2회부터 해갖고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를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강의 끝나고 나면 또 디자인 기본 강의 할 거고 그럼 뭐 또 데일리 테스트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랑 쪽지 시험은 항상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모아서 보시면 돼요. 다 모아서 1회부터 쭉 모아서 보시면 돼. 쪽지 시험은 꼭 푸세요. 데일리 테스트는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 쪽지 시험은 꼭 풀어야 돼. 데일리 테스트는 이제 2차 시험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2차 시험에. 1차랑 2차의 어떤 진입 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할 건데 지금은 아직 모를 거야. 기출 문제 안 풀어봤기 때문에 2차 기출 문제 풀어보면 이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습했던 거구나 라고 인지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데일리 테스트를 하게 되면 1차 시험 사례 문제는 되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사례 문제. 그래서 기출 풀 때 사례 문제들이 나오는데 데일리 테스트로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으면 그렇게 겁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알아요. 민법 하느라 너무나도 바쁘고 자연과학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세요. 자연과학. 우리 시험은 자연과학 때문에 많이 힘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6월에 요거 다 끝날 거예요. 6월에 다 끝나고 7월에 이렇게 다 끝나고 7월에 하나 더 하는구나. 산재 상호 비교할 거예요. 상호 비교. 상호 비교. 이거 좀 헷갈리잖아. 헷갈리는 것도 한번 싹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월쯤 가면 이제 빠르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 간혹. 그분들 이제 저랑 좀 2차를 선행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무리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과제는 꼭 잘 해주세요. 우리가 특허 중급 강의를 하지만 상표 기본 강의 했던 거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 계속. 앞으로 나가는 진도보다 지나온 길을 까먹지 않는 거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이 먼저냐 진도가 먼저냐 막 이게 말 많은데 둘 다 잘해야 돼요. 사실은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진도는 잘 나가시더라고. 근데 복습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습을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 바로 진행하죠. 바로 진행할 거고 파트 1 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 서론은 챕터 1과 챕터 2로 되어 있는데 기본서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안 나와 시험에 1차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특허법 목적 보겠습니다. 1조 이렇게 돼 있고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게 뭐죠? 사익이죠, 사익. 그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게 공익이야, 공익.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기술 발전 촉진이죠. 사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해서 기술 발전 촉진하고 그래서 산업 발전 이바지하겠다라는 게 법의 목적입니다. 법 목적이 나온 건 제 기억에 변리사 1차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상표법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상표법에 상호 비교 형식으로. 그래서 구두로 할게요. 쓸까? 많이 했는데 특허는 상표는 디자인은 이렇게 봤을 때 법의 성격이 공익과 사익이 얘는 대등하다라고 하면 상표는 공익이 더 중시 여기고 디자인은 아직 안 배웠지만 사익이 더 중요시하고 있고 기출이 된 게 이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3번 모두 산업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공익과 사익을 이제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허에서는 사익이라는 측면이 발명을 보호 장려라는 거, 공익이라는 측면은 이용을 도모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 조화롭게 해서 기술 발전 촉진, 산업 발전 이바지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챕터 2 보겠습니다. 노하우와 구별. 노하우는 이제 변리사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단문 형식으로 2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특허 보시면 공개 여부가 강제되죠. 강제. 그래서 출원 공개된 다음 특허가 되거나 출원 공개되기 전에 특허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특허가 되면 무조건 등록 공고되거든. 물론 예외 있어. 여튼 등록 공고되기 때문에 공개돼. 공개가 강제가 돼요. 반면에 노하우의 경우에는 내가 잘 비밀만 간직하고 있으면 공개가 안 되고 나 혼자 쓸 수 있게 돼. 그게 바로 강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요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완성 발명해야 된다,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특허 요건이 필요한데 노하우는 특허 요건 필요 없이 내가 비밀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 돈을 내야 돼. 등록료라고 하죠. 등록료. 물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등록료뿐만 아니라 유지료, 연차료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노하우는 돈 낼 필요 없어요. 내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고 보호기간은 특허는 존속기간 내에서 보호를 하죠.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이 설정 등록이 있는 날 발생해서 출원일로 20년이 되는 날 소멸하는데 플러스 알파 연장 2개 있죠. 하나는 허가 등에 따른 연장, 둘은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노하우는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 내가 비밀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계속 보호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독점 배타성 보시면 특허는 특허법에서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거를 업으로서 실시할 거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죠. 94조. 독점 배타권이 있는데 노하우는 특허법에서 인정되는 독점 배타권은 없어요. 물론 타법에서 인정되는 어떤 법률은 있지만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니야. 그래서 부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호 방법은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거고요. 노하우는 부경법, 민사상 계약이나 신의치, 형사상 절도죄, 배임죄 2차 때는 외울 거야. 근데 1차 때는 이거 외울 필요 없이 타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특허법으로 보호하진 않는다. 이 정도 가면 돼요. 아셨죠? 뭐 부경법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 그냥 특허에서 보호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1편이 끝나는데 믿어도 돼. 기본세 더 많죠? 안 봐도 돼요. 1차 시험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트 2 특허에 관한 절차 보겠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 자, 절차 능력 하면 권리 능력과 좀 비교를 해줘야 돼.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느냐라는 게 권리 능력이고 절차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신 어떤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법에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행위 무능력이라는 단어로 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으로 민법이 바뀌더라고. 이거 좀 너무 그렇잖아. 어감이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꿨다라는 겁니다. 특허법은 민법 그대로 행위 능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조문에.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허 상표 디자인은 행위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은 행위 능력이라는 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해서 얘를 이제 절차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절차 능력. 절차 능력은 행위 능력, 민법에서 제한 능력에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절차 능력이 문제되는 건 세 가지야. 첫 번째, 미성년자 등, 즉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네들. 두 번째, 비법인 사단 얘네들. 세 번째, 제외자. 이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세 가지. 먼저 미성년자 보겠습니다. 절차 능력 보시면 미성년자 절차 능력.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 능력 인정할 거고요. 법정 대리인 안 데리고 오면 절차 능력 부정을 할 겁니다. 라는 거죠. 여기 조심할 거 뭐야? 임의 대리인 하면 틀려요. 미성년자가 변리사 데리고 와서 나 절차 능력 있어요. 이러면 안 받아줘. 물론 미성년자가 부모님 데리고 오고 법정 대리인 데리고 오고 변리사 데리고 오고 그건 괜찮지. 그래서 변리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절차 능력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없이도 절차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때라는 거고 미성년자에서 대표적으로 성년의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조심할 건 뭐죠? 단서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나 절차 능력이 없다라는 왜?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빠져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주의. 첫 번째, 3조이랑 본문에서 법정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 빠진다. 두 번째, 3조이랑 단서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절차 능력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대리인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특허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특허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랑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이나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대요. 법정 대리인은 누구누구 있을까?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랑 후견인이 있겠죠. 후견 감독인은 누구 감독하는 거야? 후견인 감독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만 생각하면 돼. 후견인은 민법에서 배우셨듯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어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도 특허 취소 신청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재심에 관한 절차는 밟을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청구한 거니까 내가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특허 취소 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한으로 수식돼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해. 아셨죠? 밑줄 그은 거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이 누구다? 해석상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라고. 후견인. 그렇죠? 후견인은 원래 후견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어도 되는 게 두 개라고. 첫 번째, 특허 취소 신청. 두 번째, 수동적인 절차에서 심판 재심에 관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조심해주고. 되셨죠? 그리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25조, 특허법 25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 능력이 있겠죠. 특허법 25조가 뭐지? 제외자 중 외국인이죠. 그거 아니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 따라서 권리 능력은 있는데 절차 능력이 문제되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밑에 거 보시면 비법인 사단 등 이렇게 나와. 사단, 재단,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비법인이면 아직 법인 등기 안 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법인 등록 번호 있다 없다? 없다. 법인 등록 번호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은 없지만 절차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절차 능력. 예를 들어서 김영남 수강생 200명. 언젠간 되겠지. 200명이 윌비스를 상대로 소를 지게 한다. 수강료 반환 신청. 강의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이제 200명이 일일이 다 하면 힘드니까 단체로 어떤 절차 능력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피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심사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특허법에서 누구든지 심사 청구하죠. 심사 청구라는 건 출원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리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예요.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 청구인, 비법인 사단 재단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효심판 피청구인은 비법인 사단 재단이 못해. 왜? 무효심판 피청구인은 무조건 특허권자니까. 특허권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문 표현이야. 이거는 조문 표현이기 때문에 심사 청구인 될 수 있고요.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 될 수 있다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무효심판 피청구인 될 수 있다면 틀린 지문이야.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하는 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기본서 표로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델리 테스트, 그 상단 어디다 적어주자. 델리 테스트 2회, 3회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차 능력을 공부하신 다음에 특허법 델리 테스트 2회, 3회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거 달릴. 이게 제 개인톡 아이디예요. 델리 테스트 어디서 받아야 하면 이로 물어보면 돼요. 다 알려줘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찾기 어렵더라고. 이 사이트에 있는데 이거 잘 못 찾더라고. 어떻게 찾냐면 윌비스 가세요. 윌비스 가면 강사별 3당실이 있어. PC 버전으로 하면. 거기서 이제 김영남 뭐 찾으면 그걸로 들어가지는데 혹시 못 찾으면 말씀하세요. 저기에 데일리 테스트랑 쪽지 시험이랑 다 있어. 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만 디테일하게는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하는 절차는 못 봤습니다. 또 조심할 건 뭐냐 하면 비법인 사단 재단이 절차 능력을 밟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차를 밟으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절차 능력이 인정되는 거고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외자가 문제됩니다. 제외자. 제외자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죠. 한국인도 제외자일 수 있어요. 제외자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국적자도 상관없이 여튼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 제외자고 제외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인일 수도. 되셨죠? 그럼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기 때문에 특허청이랑 절차 밟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성가신 일이 있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절차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절차 능력 인정이 그 세 가지 예외가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제외자라면 특허 관리인 데리고 와. 그럼 절차 능력 인정해 줄게. 두 번째, 제외자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대, 체제하고 있대. 그럼 절차 능력 인정해 줄게. 근데 제외자가 사람이면 뭐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제외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어떻게 대표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국내 체제하면 절차 능력 인정해 줄 거야. 하나 더.
우리 이제 중국 강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PCT에서 기준일까지는 제외자의 절차 능력 인정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중국 강의 왔어도 아직 PCT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제가 말을 던져드렸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배척하면 안 늘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PCT 잘 모르겠는데 어떤 들어는 봤고 기준일 잘 모르겠는데 들어봤어. 그냥 받아들이세요. PCT에서 기준일까지는 제외자라 하더라도 절차 능력이 있다고. 즉 특허 관리인 없이도 국내 체제하지 않아도 절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기본서 찾아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꾸 반복합니다. 이거 보죠. 제외자, 특허 관리인이란 제외자,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제외자의 특허 관리인은 제내자일 겁니다. 제외자, 법인이면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자의 특허 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제특허 출원, PCT죠.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절차 능력이 인정된다. 세 가지입니다. 정리할게요. 제외자는 원칙 절차 능력 없다. 예외, 첫째, 국내 체제하는 경우. 둘째, 특허 관리인 데리고 오면. 셋째, 기준일까지는 절차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자의 임의 대리인을 이제 특허 관리인이라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죠. 대리인. 특허 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민법에서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 그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 범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외자 밑에 보세요. 특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았다. 그럼 뭘까? 행대방수에서 방식 위반이에요. 방식 위반이면 절차 모의로 가겠죠. 근데 제가 46조 행대방수에서 행위능력 흠결, 대리권 능결, 수수료 불납은 명확한데 행대방수에서 방이 애매하다 그랬어. 방이 뭔지 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뭐 수험주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뭔가 방식이 위반됐는데 시행규칙에 나열돼 있다라고 하면 반려로 가. 방식이 위반됐는데 시행규칙이 없어? 그럼 방식 위반으로 가면 돼요. 행대방수. 그래서 46조 행대방수로 가면 16조 절차 모의로 갈 거고 오늘 배울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위반됐는데 시행규칙에 나열돼 있으면 어떻게 돼? 반려되는 거야. 반려. 아예 안 받아주는 거야. 절차 모의는 뭐예요? 수리는 해. 받아는 줘. 근데 무효라는 이제 처분을 내리는 거고 반려는 들어왔을 때 아예 입구 컷 안 받아주는 게 반려예요. 그럼 출원인이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를 냈어. 기준일까지도 아니고 국내 체제하는 것도 아니야. 즉 절차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반려되는 반려. 절차 능력이 없는 자가 서류 제출하면 반려되는 겁니다. 자, 1번 반려사유이다라는 겁니다. 4번 반려사유예요. 그래서 제외자가 절차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으면 어떤 서류든 다 반려가 되는 겁니다. 반려. 나번 특허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보정으로 하자치유가 안 돼. 하자치유가 안 돼. 반려되고서 나중에 특허 관리인 선임하고 하자치유 그게 안 돼. 이걸 이런 관점에서 볼게요. 갑이 출원할 거예요. 갑이 출원. 갑이 특허 출원할 건데 이 대리인 의리했어요. 대리인 의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 본인을 대신해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첨부해야 되냐면 위임장을 첨부해야 돼. 대리권의 증명은 오늘 할 건데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 그래서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는데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어. 대리인이라고만 한 거예요. 출원했어? 그럼 어떻게 돼? 행대방수 46조 보정명령 나와. 행대방수에서 대리권 흠결로 보정명령 나와요. 그래서 출원은 수리하고 보정명령 나와요. 보정명령 나왔을 때 1개월 주거든. 1개월 주는데 여기서
위임장 제출하면 오케이. 하자 치유되는 거야. 이러면 돼. 되셨어요? 이런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답이 출원했어요. 근데 얘가 제외자야. 제외자면 특허관리인 데리고 오거나 국내 체제하거나 기준일까지이거나 라면 절차 능력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절차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반려되는 거야. 보정명령 나오는 게 아니야. 반려 이유 통지예요. 그럼 소명기간 주지. 소명기간에 나 제외자 아니에요. 나 한국에 체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면 돼. 근데 정말 제외자고 항변 사유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허관리인 을로 선임한 다음에 데리고 왔어. 이제 하자 치유될까?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절차 무효 46주, 16주로 가면 보정 명령했을 때 보정하면 돼. 근데 반려자나 하자 치유가 안 돼. 나중에 대리인 선임해서 하자 치유가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해볼까? 구두로 할게요. 을이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위임장 이렇게 다 했어. 다 냈어. 그럼 을 대리인 맞죠? 근데 대리인이 이 사건 출원을 취하할 거야. 출원 취하하려면 뭐 필요해? 특별수권 필요하죠. 특별수권 안 줬단 말이에요. 특별수권 안 줬는데 대리인 을이 출원을 취하했어. 그럼 대리권 흠결이 또 나오는 거야. 또 보정명령 나와. 보정명령 바꿔서 대리인이 특별수권 받아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자 치유돼. 반려는 하자 치유되는 절차가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정명령이라는 건 원래는 하자가 있었는데 보정하게 해줄게. 이게 보정명령이에요. 반려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봐. 특허관리인 선임 등으로 보정으로 하자 치유 불가합니다. 라는 거죠. 2번. 근데 예외적으로 하자 치유되는 게 있어. 하자 치유. 좀 볼게요. 위에 게 원칙이야.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반려는. 하자 치유 안 돼. 보정명령이나 하자 치유되는 거지. 반려는 하자 치유 안 돼요. 반려해야 돼. 반려해야 되는데 반려 안 했어. 착오로 반려를 안 한 거야. 제외자인지 몰랐지. 반려 안 한 거야. 됐어요? 반려 안 했어. 그리고 나서 수리하고 절차를 진행했어. 이미 절차를 다 진행했단 말이야. 절차 다 진행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걸 인지한 거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반려했어야 되는데 내가 착오로 반려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반려할 수 있을까? 안 돼. 이거는 특허관리인이란 제도로 둔 취지를 생각해보면 제외자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니까 특허청이 같이 일하기 성가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제내자를 특허관리인으로 데리고 와 이건데 특허관리인 없이 성가시지만 해냈어. 다 해내고 나중에 와서 과거에 성가셨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취지상. 그렇죠? 하자 치유가 됩니다. 보시죠.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이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해야 되는데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절차를 이미 진행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5조 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순 없겠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2차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넘어가죠. 대리인 나오네. 대리인 볼게요. 범위 보시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이렇게 나오네. 제내자죠? 제내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임의대리인이죠? 그럼 통상의 임의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얘를 특허관리인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수권을 얻지 않으면 출기신청 우불복권 할 수 없죠. 그래서 출기신청 우불복권이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읽어볼게요. 출원의 변경 왜 특별수권 사항이야?
원출원 치하 간주되니까 불이익하죠. 그러니까 특별수권. 출원을 포기하고 출원 치하 다 불이익해. 2호 특허권의 포기 불이익. 3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치하는 특별수권이야. 조심해야 돼. 3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은 특별수권 아니야. 출원의 치하를 특별수권으로 보는 거야. 맞죠? 네 번째 신청의 치하, 다섯 번째 청구의 치하, 치하는 하여튼 다 불이익해. 그러니까 특별수권이에요. 중요한 거다. 6번 55조 1항 국내 우주죠? 국내 우선권 주장하면 어떻게 돼? 원출원 언젠가 치하 간주되죠. 그 언젠가가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치하 간주돼. 따라서 선출원 있고 국내 우주 하면 선출원 언젠가 치하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권으로 두고 있는 거고, 또한 우선권 주장했다가 취하하는 것도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권이에요. 그래서 6번 다시 보면 55조 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은 물론 그 취하까지도 다 특별수권. 7번 거부심 청구, 이것도 특별수권이에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가 왜 특별수권이냐고 꼭 11월 달에 질문이 오는데 우리 수강생한테 질문이 왜 안 돼? 이거 한 3-4번 했다. 왜 특별수권이에요? 신뢰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야. 신뢰관계가. 출원이 거절결정 받았어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안 하면 어떻게 돼? 거절결정 확정될 거야. 확정. 그러니까 거부심 청구해주면 고마운 건데 왜 특별수권이냐라는 건데 너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변리사 너가 대리해서 너의 무능력으로 인해 내가 거절결정 받았다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의 기술은 너무나도 좋은데 변리사의 무능으로 거절결정 받았는데 너가 거부심까지가 나 열받아서 안 돼 이거거든. 다시 한 번 더 그 의뢰를 할지 특별수권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임장에 다 특별수권 넣어요. 그럴 일이 없어. 위임장에 출기신청 우불복권 다 넣어. 그래서 뭐든 다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복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복대리인 선임하는 건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그렇잖아. 그 고객이 나한테 뭐 믿고 줬는데 내가 다른 대리인한테 넘긴다. 이걸 서면으로 입증하. 좀 그런 것 같아. 여튼 특별수권 사항이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대리인까지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기 신청, 우불복권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나번 특허 관리인도 마찬가지로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수권은 법정 대리인 적용돼요? 안 돼. 요 범위에서 말하는 특별수권은 임의대리인 한정이야. 임의대리인은 통상의 임의대리인은 물론 제외자의 특허 관리인까지도 다 특별수권인 겁니다. 자, 문제. 국내 우주 특별수권이에요? 국내 우주 특별수권이죠. 원출원 치하 간주되니까. 우주 치하 특별수권이에요? 특별수권이죠. 국내 우선권 주장했다가 우선권 주장 치하하는 것도 특별수권이에요. 조약우주 특별수권인가? 아니죠. 조약우선권 주장은 특별수권 아니에요. 조약우선권 주장했다가 치하하는 거 특별수권인가요? 이건 특별수권이야. 치하는 다 특별수권이에요. 출기 신청 우불복권에서 신청의 치하.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다 특별수권인 거다. 라는 거 조심하고. 증명 볼게요. 서면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증명. 반드시 서면. 구두로 안 돼. 구두로. 그래서 위임장을 내야 돼. 위임장. 물론 우리가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포괄 위임은 돼. 포괄 위임. 참고로 이제 그 상표법 핵심 인원 정리 교재는 칼라로 출간이 될 거예요. 칼라로. 그래서 제가 뭐 PDF 드린 거는 핑크색 계열의 칼라인데 실제로 출간된 건 푸른색 계열의 칼라예요. 뭐 작업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특허법은 칼라로 출간이 안 돼. 흑백으로 출간될 거예요. 저는 칼라로 보냈는데 흑백으로 출간될 거야. 이게 출판사에 그 기준이 있더라고. 몇 부 이상 팔려야 칼라로 해준대. 자, 좀 이상하게 이게 아직 이게 첫 판이라서 흑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많이 해주면 칼라가 될 수 있어. 내년에 칼라로 출간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칼라 하면 또 눈에 싹싹 들어오거든. 서면, 행위시 이런 게. 제가 원본은 칼라로 해놨는데 출간을 흑백으로 해갖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 이거 첫 판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친구들한테 소개를 좀 잘 해보세요. 그럼 내년에 갈라 할게요. 어디까지? 증명, 서면 증명 할 거고요. 추인 볼게요, 추인. 어떤 절차를 밟았는데, 이 절차를 뭐 미성년자가 밟았어.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했는데 미성년자가 밟은 거지. 그럼 절차 능력 없죠? 절차 능력 없으니까 어떻게 돼? 보정명령. 보정명령 뭐야? 부모님 데리고 와 이거거든.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아, 내 아들이지만 잘했다 라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게 돼요. 처음부터. 추인했을 때 얘는 추인한 때부터 장래로 유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한 게 돼.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한 게 된다. 이거죠. 보겠습니다. 행위 능력,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 이거 뭐지?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거야. 그때 나중에 대리권 주면 하자 치유된다라는 거죠. 언제로 소급해서? 행위 시에 소급해서 하자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정된 당사자 뭘까? 미성년자가 절차 밟았다가 나중에 성년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추인하는 거지.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인. 민법에도 있죠. 법에도. 그래서 두 가지 조심합시다. 첫 번째로는 추인하는 자를 잘 봐야 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안 되고. 그리고 추인의 효과. 소급해서. 처음부터 행위 시에 소급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나오는 게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오답으로 나와. 추인한 때부터. 쪽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리권 불소멸 보죠.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법정 대리인의 본인의 사능합수, 법정 대리인의 사능소변으로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대리권 불소멸 사유입니다. 볼게요.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해도 본인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이건 뭐 피한정 후견인이 됐거나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해서 소멸됐다. 합병으로 소멸됐다. 본인이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됐다 해서 사능합수로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법정 대리인의 사능소변으로 임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사능합수, 법정 대리인 사능소변으로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본인에 대한 변리사가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고 사망자의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남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본인이나 상속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어서 개별 대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별 대리. 갑이 A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B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변리사 A, 변리사 B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약을 했냐면 야, 공동대리해 라고 특약을 맺은 거예요. 공동대리. 갑이 A 너는 B 감시하고 B 너는 A 감시해. 서로 감시해서 나의 특허 출원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을 때 항상 함께 대리인으로 들어가. 이렇게 한 게 공동대리 특약이에요. 이 공동대리 특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야. 지들끼리는 유효해요. 지들끼리는. 근데 특허청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공동대리 특약은 효력이 없어. 왜냐하면 개별대리 원칙이거든. 대리인이 수인이잖아. 공동으로 대리해도 되지만 A가 B 몰래 본인을 대리해서 특허 출원하면 그거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야. 대리권 흠결 없는 거예요. 그럼 갑이 A한테 야 너는 B의 감시를 받아 이렇게 해서 공동대리 특약을 했는데 문제가 없냐? 아, 문제는 있지. 잘리겠지. 잘릴 거예요. 하지만 여튼 특허청이 한 A가 밟은 절차는 다 갑한테 귀속이 돼. 민법에서 배우죠? 대리인의 한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잖아. A가 B 없이 갑의 명의로 특허 출원했다. 심사 청구했다. 심판 청구했다. 다 유효하다고. 다. 보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해서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나번 이게 중요해. 강행 규정이야. 따라서 공동대리 특약을 하더라도
특허청이나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서 개별대리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공동대리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특허청이 이거 어떻게 알아? 다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 따라서 한 명이 갑 대리에서 들어오면 다 받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별대리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건 특허청이 일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절차법은 그 기관이 일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개별대리에서 미성년자가 있어. 그럼 법정대리인이 2명인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부, 둘 다 법정대리인이죠. 부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특허 출원했어요. 개별대리 적용되는 거야. 이 개별대리를 임의대리인의 한정에서 이해하지 마세요. 임의대리인은 물론 법정대리인까지 다 개별대리야. 그래야 특허청이 일하기 편해. 아빠가 아들 명의로 특허 출원했는데 엄마가 내 허락도 그래도 유효하다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대리인의 개임등 보겠습니다. 개임등. 여기 밑에다가 재량 이렇게 적어줘요. 재량. 강조드릴 포인트가 주어랑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거예요. 여긴 다 할 수 있다야. 해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야. 보죠. 대리인 선임. 가번.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 특허청장은 심사 단계에서 최고고요. 심판 단계에서 최고는 심판원장이야. 심판원장 밑에 심판장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 사건에서 그 심판 사건을 총괄하는 자는 심판장이거든. 되셨죠? 따라서 특허 출원했다 또는 심판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그럼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청장이 바꿔. 심판 단계에서는 심판장이 원장이 아니라 바꿔 이렇게 가는 거야. 주어를 잘 이해해야 돼. 암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횡설수설하면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대리인 데리고 오라고 하거나 변리사 데리고 오라고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죠. 대리인 선임.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재량이야, 재량.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 경우 변리사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2번은 대리인이 행설수설하는 거야. 그럼 대리인 바꿔라. 변리사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죠. 특허청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변리사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자, 절차 무효 보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 대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선택적으로 다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나올 포인트가 어디냐? 3번 절차 무효에서 주어 보세요. 특허청장, 심판장이지. 다 특허청장, 심판장이 주어야. 대리인 선임, 대리인 교체, 절차 무효 다 특허청장, 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차 무효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중간부터 읽어보면 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한테 한 절차 또는 심판원장한테 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대요. 여기 심판원장이 들어가.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심판 청구서 누구한테 내? 원장한테 내. 서류를 다 원장한테 낸다고. 그러니까 원장한테 우리는 어떤 액션을 하는 거고 심판장이 와서 일하는 거거든. 심판장이 너 원장한테 어떤 액션 했는데 그거 다 무효로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항상 특허청장, 심판장이고요. 절차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차 무효로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갑시다. 대리인, 개임 등 1차형으로 하나 정리할게요. 무조건 재량. 두 번째 주어는 특허청장, 심판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쌍방 대리 볼게요. 민법에서 배우죠? 한 명이 이제 본인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특허권자야. 을이
심판 청구인이야, 청구인. 무효 심판 청구할 거예요. 제가 얘도 대리하고 얘도 대리하고 그거 안 되죠. 이걸 쌍방 대리라 그래. 그렇죠? 제 주의가 너무 막강해지냐? 그러면 안 되겠지. 쌍방 대리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대리했어요. 무효 심판 피청구인 대리했어. 근데 이겼어. 그러니까 나한테 비싸게 와서 앞으로 자기하고 싸워달래. 자기하고. 그래서 이 무효심판 사건, 133조 무효심판 사건 말고 다시 135조 권리범용의 심판 청구할 때 을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설명했나?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아. 그럼 쌍방 대리인지 아닌지를 볼게요. 답이 A특허 등록 받았어요. 을이 무효심판 청구할 거야. 무효심판. 제가 여기서 얘 대리인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얘 대리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쌍방 대리이기 때문에. 이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가 기각 받았어요. 기각 신결 받았고 이게 확정이 됐단 말이야. 확정이. 그리고 나서 이거 사건 끝났고 다시 을이 갑을 상대로 135조 권리범용의 심판 청구할 건데 을이 저한테 와서 도와달래. 10억 준대. 일로 가지. 이건 쌍방 대리 아니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 제가 대리할 수는 없겠지. 요 절차랑 다른 절차니까 요 절차에서 얘를 대리했다 해서 다른 절차에서 얘를 대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절차 안에서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번 쌍방 대리 허용되지 않는데 민법 내용이고요. 변리사법에도 있어. 나번 마찬가지로 변리사법에 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여튼 쌍방 대리 안 된다는 게 중요하고 판례 보죠.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으로 취급한 적이 있더라도 그 절차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밑줄 별개 절차. 별개 절차면 더 이상 쌍방 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거죠. 지금 대리인 봤는데 대리인 그 상단에다가 쪽지 1 적어주자. 쪽지 시험 1회까지 풀어보세요. 대리인까지 복습하신 다음에 쪽지 시험 1회 꼭 풀어보고 두 번째로는 데일리 테스트 4회. 데일리 테스트 4회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유튜브에 해설 올라와 있어요. 넘어가죠. 좀 빡세네. 하루 안에 하려니까.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말이 좀 빠르긴 한데. 뒤에서 또 천천히 갈 거예요. 이게 좀 쉬운 데서 빨리 갈 거고 또 뒤에서 천천히 가는 데 있어. 복수 당사자 대표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복수 당사자 대표. 거기다 데일리 테스트 4회 거기도 적어주세요. 테스트 4회 풀어보세요. 자, 특별수권사항이 출기, 신청, 우불, 복권이죠. 출기, 신청, 우불, 복권. 이 중에서 2개 빼면 11조이랑 각호의 사항이죠. 대표 이렇게 되는 거야. 복수 당사자는 뭔 말이냐?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거야. 예를 들어서 출원인이 3명이야. 심판 청구인이 3명이야.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3명인 거예요. 이걸 11조 1항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기 신청 우불 얘네 11조랑 각호야. 그래서 대표자가 없는 경우와 대표자가 있는 경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표자가 없다라고 하면 각자 대표의 원칙이 되는 거야. 각자 대표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을이 공동 출원했어. 공동 출원. 그리고 나서 보정을 할 거야. 보정할 건데 갑이 혼자 보정을 할 거야. 그래도 을한테 효력이 있어요. 보정을 하더라도 을한테 효력이 있다고. 갑만 혼자 보정을 하더라도. 보정은 출, 기, 신청, 우불 안 속하잖아. 그러면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선 각자 대표 원칙이기 때문에 보정을 했을 때 갑이 보정해도 그 효과는 을, 갑 다 받는 거야. 이게 각자 대표 원칙의 의미예요. 거절이후 통지 받았어요?
이거 구도라는 게 좀 그런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출원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복수 당사자지? 맞죠? 거통 받았어. 거절료 통지 받았는데 간만 받았어. 간만. 거통 받고 니네 이견서 내야 되거든? 이견서? 갑 의견서 낼 수 있죠? 을 낼 수 있을까? 을도 낼 수 있어. 을도 낼 수 있는 거야. 갑만 받았어도 거통이라는 게 출기, 신청, 우불 아니잖아. 따라서 갑, 을 중 한 명이 받았으면 다 받은 거야. 갑 너만 받았어도 을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이 기간을 경과해서 의견서 보정서 낸다? 다시 이 기간을 경과해서 보정서 낸다? 안 받아줘. 기간을 경과한 보정서는 반려돼요. 오늘 배울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복수 당사자 대표에서 각자 대표 원칙이 뭘 의미하는 건지. 여기서 을이 의견서 냈어요? 그 효력 갑한테도 가는 거야. 보정서 냈어요? 갑한테도 가는 거예요. 되셨죠? 즉 11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복수 당사자 중 한 명이 절차를 밟거나 당했다라고 하면 모두한테 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고했잖아? 그러면 대표자만 대표하는 거야. 대표자만. 예를 들어서 공동 출원하면서 대표자로 을을 대표자로 잡았어. 대표자 선정해서 신고까지 했어요. 그럼 특허청에서는 대표자만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갑한테 거통할 게 아니라 을한테 거통을 해야 돼. 을한테 거통을 하면 그 효력은 갑한테 미치는 거야. 대표자 대표하는 거니까. 근데 을이 대표자인데 갑한테 거통했잖아? 그럼 효력이 없어. 왜? 갑은 대표할 수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기, 신청, 우불, 복권에서 복권 빼고 11조랑 각호의 사항 외의 사유는 원칙 각자 대표. 대표자 있어? 대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 대표라는 말은 당사자 중 누군가가 절차를 밟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야. 마치 대리처럼. 그런데 대표라는 말은 대표자 너만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절차 밟아봤자 효력이 없다라는 거야. 이 얘기죠. 거기 보죠. 원칙 11조 1항 각호 외의 경우입니다. 원칙적인 경우 대표자가 없다라고 하면 각자 대표고 대표자 있다 하면 대표자 대표야. 각자 대표 안에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판례 보시면 공동 출원인이 복수 당사자죠? 공동 출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누구 대표야? 각자 대표죠. 아니한 이상 거절 결정 등본 송달도 공동 출원인 중 1인에 대해서만 하면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공동 출원인 중 가장 위쪽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만으로 원고가 자동으로 대표자가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판례입니다. 이걸 이해해보죠. 갑과 을이 공동 출원할 거고 출원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출원서.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주소 적어야 되거든. 여기다가 1번 갑, 2번 을 이런 순서로 적었어요. 이렇게. 갑의 성명주소, 을의 성명주소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다라고 선정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각자 대표 원칙이죠. 각자 대표 원칙. 이 상태에서 거절, 결정, 등본이 송달됐어요. 송달. 누구한테 송달됐냐면 어떻게 돼? 얘한테 송달됐어. 을한테. 갑한테 송달 안 됐어요. 을한테 송달됐지만 출기 신청 우불 복권 아니죠. 출기 신청 우불 아니지. 그럼 11조이랑 각호 사양 아니야. 그럼 뭐야? 각자 대표 원칙이죠. 따라서 을만이 송달 받아도
갑한테 효력이 있는 거 맞아요? 맞아. 거저결정 등본 송달 받았고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거부심 청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을도 너도 이 3개월 안에 거부심 청구해야 되고 갑 너가 거저결정 등본 송달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을이 받았으면 너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 기간 안에 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억울한 거야. 갑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특허청에서 을한테 송달한 거예요. 근데 을이 관심이 없어. 외국에 있어. 관심이 없어. 거절결정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관심이 있거든, 가. 그냥 나한테 송달이 안 됐으니까 이게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내가 청구할게. 여기서 이제 거부심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지. 기간 경과해서. 왜? 얘가 받았으면 너네 모르겠고 하여튼 너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몰랐어도 어쨌든 이 안에 들어와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이 한 말이 이거 내가 대표다. 을이 대표가 아니고 내가 대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왜? 출원서에서 내가 1번으로 지정했으니까 내가 대표다. 라고 주장했어요. 만약에 갑이 대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로 갑이 대표면 을한테 송달한 건 무효. 그럼 거부심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갑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갑이 내가 대표니까 나한테 송달 안 하고 을한테 송달한 건 무효다. 왜? 대표자 대표잖아. 대표자만 대표돼야 되잖아. 이게 무효니까 나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하지만 대표권에 대한 증명 역시 서면으로 해줘야 돼. 대리권처럼. 그래서 이걸로는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보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죠. 표 안에. 공동 출원인 중 가장 위쪽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갑이 자동으로 대표자가 된다 볼 수 없어요. 따라서 갑한테 송달하지 않고 을한테 송달했어도 유효. 거부심 청구 기간 진행되고 심판 청구는 진행돼서 심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됐죠? 번외인데 심판 청구 기간 지나서 심판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에서 또 할게. 자, 반려. 각하야, 각하. 기간을 경과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 2교시 때 할 건데 반려예요, 원칙. 근데 의견서랑 심판 청구서는 반려 안 돼. 아셨죠? 의견서랑 심판 청구서는 반려 서류가 아니고 심판 청구는 각하 심결돼, 각하 심결. 심판에서 배웁시다. 자, 그리고 11조이란 각호의 경우가 예외죠. 출기 신청 우불이면 대표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함께 해야 돼. 전원의 명의로 다 함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원의 변경, 출원의 취하, 출원의 포기를 할 거야. 공동으로 출원한 다음에 출원을 포기할 거예요. 갑만 안 돼. 함께 와라. 함께 와라. 함께 와라. 대표자 없으면. 그래서 전원 대표라는 게 그 말이야. 출원했다. 출원 포기할 거면 다 같이 와서 포기해라 이겁니다. 근데 대표자 정했어. 대표자를 갑으로 정했어. 그럼 대표자만이 대표하는 거죠? 하지만 해석상 을 동의받아와라는 게 해석이에요. 을 동의받아. 그래서 대표자가 있다라고 하면 대표자가 대표하는 건데 다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11조이란 각호의 사유는 출기 신청 우불 복권에서 복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기간의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